요즘 많은 뉴스에서 일본 문화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또 우리의 생활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때의 잔재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방송 매체에서 사실 언어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잔재는 바로 일본 언어입니다. 저는 좀 건설 쪽에서 현장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일 끝난다고 하면 그냥 시마이라고 얘기한다든가, 특히 그런 건설 자재 용어들을 일본 그런 섞인 용어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는 아직 남아있는 일본의 잔재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경험에 의해서는 장례 문화에 가장 많은 잔재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생활 속 일본 문화의 잔재,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장 포착 사실원에서 알아봅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일본의 잔재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잔재라는 것을 알고 사용할 땐 말이죠. 지금부터 일본의 문화에서 온 것이 무엇인지, 혹시 우리 문화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많은 것을 빼앗긴 채 살았습니다. 그중에서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우리말을 없애는 것. 오랫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우리말과 혼용되어 사용된 것이 일본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일본 언어가 사라지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젓가락을 와르바시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단무지도 닭광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또 저희가 보는 하늘색도 소라색으로 부르는 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일부에서는 젓가락을 와리바시로, 단무지를 닭광으로, 하늘색을 소라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 언어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간지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밥을 먹을 때 다대기를 넣어서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본 잔재 언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폼 난다, 멋지다, 최신 유행이다, 이런 말 대신 잘 쓰는 일본 언어가 있습니다. 간지 난다, 간지 있다. 다들 한 번쯤 써봤거나 자주 들었던 말일 것입니다. 또 음식점에 갔을 때 넣는 양념장을 다대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거나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사용되고 있는 일본 언어를 듣다 보면 마치 그 단어가 최적의 우리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원래 영어로는 서포터라고 하는데, 그 지지해주는 기반 같은 걸 삿포로라고 한다든가, 이제 나무 같은 경우도 그런 자재 명칭이 따로 있는데 다라이라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본식 명칭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일본 언어와 일본의 문화는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황현희 선생을 만나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일제 잔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제 35년이 우리에게 남긴 그런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황현희 선생은 제작진과 얘기하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언어라고 했습니다. 언어 습관 같은 경우는 저도 무심코 자주 사용을 하는데, 그 양념 같은 걸 다대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양동이나 이런 걸 바켓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언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처럼 일본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한 방법으로 1938년부터 우리말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방법 중에서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관공서부터 우리말 사용을 금지시켰고 1940년에는 친일 신문으로 변질되어 일제를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내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도 한글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강제 폐간을 당했습니다. 일본은 한글을 사용하는 모든 신문과 잡지를 없애버린 것이죠.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 후반 8년여의 일본 언어 사용은 우리 생활 속에 일본의 잔재를 뿌리내리게 한 이유가 됐습니다.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본 언어, 우리말 속에서 꼭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돈 안에도 일제강점기 때 시작돼 남아있는 일본의 잔재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보이는 이 빨간 직인 부분, 한국은행 직인이 일본의 잔재라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자, 지금부터 우리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본의 잔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인해 아직 남아있는 일본 문화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습관처럼 써서 관습이 되어버린 것도 있죠.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 돈에 찍힌 한국은행 직인입니다. 지폐에 나와 있는 한국은행 총재의 직인은 일본의 잔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어야지 않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듯 많은 시민들은 우리나라 돈에 찍힌 한국은행 직인은 우리나라의 관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에 찍힌 한국은행 총재의 관인은 일본 엔화에 있는 관인을 그대로 답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폐에 있는 붉은색 동그라미 한국은행 총재의 관인은 총재의 인이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국기인 히노마루의 그 도안을 그대로 본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폐를 보면은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지폐를 통해서도 느끼는데 이러한 것들도 서서히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최초의 중앙발권은행인 구한국은행은 1909년 11월에 설립됐고 1911년 일본이 조선은행법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같은 해 8월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어 광복이 될 때까지 존속됐습니다. 일본은 조선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할 때 직인을 찍었습니다. 이 화폐는 1908년 일본 제1은행 일원권, 일명 화홍문 일원권입니다. 앞면 하단 중앙에 한국은행이라는 한자와 총재 직인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일원권 액면 상당의 금하나 일본 통화로 교환해 주기도 했던 이 화폐 속의 직인, 그러니까 일본의 국기 히노마루를 본떠 만든 직인이 아직도 우리나라의 돈에 찍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 직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일까? 황현희 선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과거 우리 왕들께서 사용하셨던 어보라든지 어보의 종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아름답게 형상화해서 사용하거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백성을 사랑하셨던 세종대왕이 만드신 훈민정음 이 네 글자를 좀 다르게 상징화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작진은 한국은행 직인처럼 일본에서 비롯된 관습이 또 있지는 않을까? 황현희 선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인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인은 도장을 뜻하고 감은 거울을 뜻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찍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인감 또한 일본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인감 증명 제도가 일본의 잔재라고 알고 있을까요? 인감 증명은 일본의 잔재일까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인감 증명도 일본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증명은 잔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감 증명 제도가 일본의 잔재라는 사실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시민도 있고 잔재로 알고 있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최근 인감 증명 제도가 서명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문화의
뿌리 박힌 일본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4년 일본이 조선의 식민지 경제 수탈을 목적으로 도입을 했었는데요. 토지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불법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내려와서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아니면 몰래 인감을 떼어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 사회적으로도 조금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황현희 선생의 말처럼 인감 증명은 1914년 일본이 토지를 불법적으로 강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던 제도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매매, 금융기관 대출 등의 인감 증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되다가 현재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이곳에도 일본에서 기원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금배지입니다. 제작진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자주 보는 국회의원의 금배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국회의원 금배지는 일본의 잔재다 아니다. 네, 일본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잔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국회의원 금배지에 대해서 일본의 잔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금배지를 완벽한 일본의 잔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금배지는 광복 이후 1950년 개원한 2대 국회에서 일본 제국의회의 배지를 본떠 도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금배지는 저희가 해방을 하고 1948년 재헌국회를 결성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았잖아요. 그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 가슴에 다는 금배지는 일본의 금배지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사라져야 될 일제의 잔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이 국회의원 금배지는 권력의 상징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하는 이유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이유는 일본의 제국주의가 그대로 유지된 제국의회의 것을 본뜬 금배지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국회의원 300명에게 태극기 배지를 전달하며 금배지 대신 태극기 배지를 달자고 제안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이라 하면은 국민에게 봉사를 하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사이 특권 의식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변화를 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금배지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직인, 인감증명제도 그리고 국회의원 금배지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 깊숙하게 뿌리박혀 관습처럼 내려온 일본의 잔재는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생활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일본의 잔재. 여러분은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 일본의 잔재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일본의 잔재는 손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례 문화도 일본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청산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빨리 없애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아이들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국의 교육계가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시작된 친일 잔재 교과 교체 물결은 전국의 교육 현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국으로 확산됐고 이는 교과, 칠판 위 태극기, 친일 동요, 친일파 동상 철거 작업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국민학교에 칠판 위에다 일장기를 액자에 넣어서 놓고 일본에 충성하기를 강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방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 국민학교 칠판 위에는 태극기, 일장기 대신에 태극기가 들어가서
국민의 의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것 자체도 일본의 잔재이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에 액자에 들어가 있는 이 태극기들은 거의 없어진 상태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쎄쎄쎄라고 하는 아침바람에 찬바람에 뭐 울고 가는 저기러기라고 하는 이러한 그 동요와 함께 하는 손유의가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일본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없어져야 하는 일본의 잔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명칭입니다. 황현희 선생뿐만 아니라 교육학자들은 유치원이라는 말 대신 유아원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유치원이라고 하는 용어도 일제의 잔재입니다. 실제적으로 유치원이란 말은 독일의 킨더가든에서 왔었는데 이게 일본이 사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유치원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웃 나라인 중국만 해도 해방 후에 바로 유아원으로 명칭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굳이 일제 잔재가 서려 있는 유치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의 잔재들은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를, 민족의 정신을 이어나갈 때 바로 설 수 있으니까요. 보통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전래 동화를 선택해 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서점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 전래 동화 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하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이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하는 전래 동화는 사실 일본의 전래 동화인데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대로 교과서에서 실어서 사용했고 그 혹부리 할아버지에 나와 있는 도깨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근데 그 도깨비가 사실은 일본의 도깨비인 온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박혀있는 일본의 잔재는 동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로 알고 있는 혹부리 영감은 일본의 전래 동화가 한국의 전래 동화로 탈바꿈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도깨비는 사람 모양을 닮아 뿔도 없고 송곳니도 없으며 메밀묵과 씨름을 좋아하고 인간과 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뿔 달리고 송곳니가 난 도깨비가 나오는 혹부리 영감이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로 둔갑한 것일까요? 이야기는 1915년 당시 보통학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은 보통학교에서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들려주며 전래 동화가 같은 것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지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힘을 가진 것이었죠. 저희 나라 전통 도깨비는 뿔도 없고 그다음에 송곳니도 없고 정말 인간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다정다감한 그런 도깨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혹부리 할아버지가 사실 일본의 전래 동화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섬세하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제 잔재는 서서히 빠른 시간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교육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한국인의 정신을 키우는 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청산돼야 할 일본의 잔재, 하루빨리 사라지길 기원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본의 잔재인 언어, 생활 관습과 교육을 쭉 살펴보면서 든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남아있는 일본의 잔재를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서 다 남아있는 잔재 문화들이 어떤 게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를 하고 생활 속에서 행동을 실천해야 변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잔재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국가적으로 좀 재단을 만들거나 해서 한국적인 역사를 좀 가리키는 문화가 생기든지 교육이 조금 생겼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힘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교육도 교육이지만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일제 잔재들을 어디에 남아 있는지 그런 걸 찾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찾아야 그걸 또 알릴 많은 수가 시민들이 있으니까. 일본의 잔재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국가적인 우리나라가 해결법을 없애려고 손꼽았습니다. 시민 그리고 단체들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역사를 많이 가르치고 있는 노력을 황현희 하잖아요. 선생도 그래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노력은 하지만 국가가 나서는 것보다 더 큰 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동북아 재단 속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반크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민단체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시민단체에 많이 호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황현희 선생은 역사 의식과 역사 교육을 바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돼야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두터워질 것입니다. 황현희 선생은 역사 교육자로서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야에서 많은 분들이 역사를 바로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저희가 어려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의 그 민족 정신 이런 것들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나라를 지켜왔잖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임진왜란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던 의병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신 분들은 높은 벼슬을 하거나 권력이 높은 분들이 아니라 그야말로 백성들,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좀 더 위대하고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을 좀 더 많이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조선을 구한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현재 위기에 한국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일본의 마지막 조선 총독인 아베 노부유키가 조선을 떠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들이 제정신을 차려서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다. 조선인들은 결국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은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똑같이 산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베 노부유키의 말처럼 우리는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일본의 잔재를 하루빨리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일본에 빼앗긴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찾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 문화의 잔재들. 여러분은 미래에 우리를 남기실 겁니까? 아니면 일본을 남기실 겁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를 미래에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